국제 정치 경제를 전공한 하버드 교수가 미국 라디오 방송에 등장해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 교수의 발언에 미국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로 미국은 지금 최악의 분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석방되었지만 단 4일 만에 조지아 현지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교수가 밝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조차 알지 못했던 한국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 3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조지아에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라디오 출연 가능하시죠? 워싱턴의 한 방송사 프로듀서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런 시간에 연락하시는 겁니까? 한국인 기술자들 대량 구금 사태요. 조지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수님이 제조업 정책 전문가시니까 한국인 구금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5년간 미국 제조업 정책을 분석해온 제가 모르는 사건이 하루아침에 터진 겁니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보세요. 어제 밤부터 조지아주 전역에서 한국 기술자 20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일제 단속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 합법 비자 소지자라는 거예요. 현재 공장 3곳이 완전히 가동 중단됐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핵심 거점이에요. 그런데 공장이 멈췄다고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새벽 1시부터 생산 라인이 올스톱됐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 돌린다더군요. 하청업체들도 연쇄 셧다운 중이고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조업에서 핵심 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교수님, 30분 후 생방송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숫자였습니다. 조지아 제조업 고용 인원 24만 명, 관련 하청업체 1200개, 지역 GDP 기여도 34%. 만약 이 시스템이 며칠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출연하죠. 저는 그날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과해야 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전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백악관 참모진, 주정부 관계자, 언론사들 모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왜 미국더러 사과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인들이 전원 출국한답니다. 뭐라고요? 조지아뿐 아니라 텍사스, 알라바마의 한국 기술자들까지 모두 짐을 싸고 있어요. 동시에 말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00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국의 한국 기술자 1,500명이 같은 시간에 움직인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오후 3시, 저는 조지아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공장 앞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기계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기계는 멀쩡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돌리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세팅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계만 있으면 제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저녁 8시, 저는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날 공장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동시에 움직였을까요? 마치 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겠나?
리처드 김 교수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의 권위자였어요. 그는 제 급박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에드워드, 무슨 일인가? 한국 기술자들이 왜 동시에 움직였는지 알고 싶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말이야. 리처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팀, 심지어 우리 엄마라고도 하지.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상했어요. 그게 뭐가 특별한 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전략이야.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바꾸는 거지. 한 사람이 실패하면 모두의 책임이 되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모두의 성과가 돼.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조업과 무슨 상관인가? 리처드는 노트북을 켜더니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자료야. 야간 교대 시 품질 불량률을 봐.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미국 공장들의 야간 불량률은 평균 8.2%였는데 현대차는 2.1%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한국 팀은 야근을 개인의 고생으로 보지 않아. 우리의 근무로 봐. 그래서 서로 커버하고 도와주지.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 데이터도 비슷했어요. 설비 가동률 99.2%, 정시 납기율 99.8%. 미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상하네요. 기술은 같은 건데 결과가 다르다니. 기술은 같아도 사람이 다르거든. 한국 기술자 300명이 미국 기술자 1000명 몫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 정말입니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3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과장 아닌가? 직접 확인해봐. 조지아 현장에서 뭘 봤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날 밤 저는 조지아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했던 생산 라인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야간 시프트 운영률이 94%였습니다. 미국 평균 67%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설비 고장 시 평균 복구 시간도 1.2시간, 미국 평균 4.7시간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다음 날 저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팀이 어떻게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신기한 게 많았어요. 새벽 2시에 설비가 고장나면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다들 나타나더라고요. 누가 불렀던 건 아니라고요? 네. 한 명이 문제를 발견하면 카톡으로 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집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같이 고쳤어요. 야근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더 이상해요. 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인주의가 철칙인 미국에서 무보수 야근이라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품질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30분 동안 뭔가 막 토론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팀장이 결론을 알려주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대부분 맞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의 전문성보다 팀의 집단 지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인가요? 그날 저녁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교정했다.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먼저 고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이 동시에 떠난 이유를 말이에요. 그들에게 개별 계약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의 계약이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모독은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한 사람의 철수는 전체의 철수였던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요. 사흘째 되던 날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백악관에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백악관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하버드 개건 교수인 제가 갑자기 왜 백악관에 불려가는 겁니까? 어떤 부서에서 연락하신 건가요? 국가경제위원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지요? 2시간 후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제팀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교수님, 조지아 상황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 같습니까? 경제수석 보좌관이 물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인들이 모두 떠나면 미국 제조업이 어떻게 될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제 앞에 놓았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 영양 일자리 15만 개, 간접 영양 포함 67만 개? 네. 그리고 투자 손실액이 43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430억 달러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동차 산업 구제 금융이 800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머리가 어찌랬어요. 한국 기술자 몇천 명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참모가 자료를 넘겼어요. 첫 번째는 자진 출국 무영향 특례 조치입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나간 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비자 발급을 재개하되 추가 단속은 없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뭐죠?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요청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기술자 훈련을 부탁하는 거죠. 더 웃기는 얘기였어요. 현장에는 이미 아무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지아 주지사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벌써 17개 업체가 문 닫았고 내일까지 50개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백악관 참모들을 봤어요. 지금 당장 조지아에서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텍사스, 알라바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라고 하셨거든요. 미국이 먼저 굽힐 수는 없다고. 저는 답답했어요. 자존심과 일자리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월스트리트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떡해요?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3일째 하락 중이에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화학 쪽이 타격이 큽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뭘 걱정하는 건가요? 공급망 차질이죠. 한국 없이 미국 제조업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났어요. 더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한국이 요구사항도 내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교수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경제수석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요? 네. 그리고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 인력 비자 패스트트랙, 현장 자율권 보장, 단속 재발 방지 장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조지아 제조업 위기 사흘째. 백악관 특별 대책반 구성.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책반을 아무리 만들어도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요. 백악관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철수할 거라고 보십니까? CNN 기자가 전화로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엔. 하지만 그날 오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현대차, 조지아 투자 전면 재검토. 삼성, 텍사스 증설 계획 보류. 정말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해. 이미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냥 포기한다고? MIT의 경제학과 교수인 톰 하트만이 말했습니다. 매몰 비용 이론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돼.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계속 운영해야 정상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한국 기업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계산법이 있는 것 같아. 이틀 후 저는 조지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현장을 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기계는 모두 켜져 있었어요. 전력도 들어오고 시스템도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장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제품이 안 나와요. 뭔가 미세한 세팅이 틀린 것 같은데. 매뉴얼은 없습니까? 있긴 한데.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이 손으로 조정하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설비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기계는 켜졌지만 공정은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메모한 문장입니다.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한국 기술자들 대신 미국 기술자를 투입하면 안 되나? 제조업계 컨설턴트에게 물었습니다.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요? 야간 교대 때 문제가 터지면 한국 팀은 카톡 한 번으로 해결됐거든요. 미국 팀은 노조 규정 때문에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해요. 노조 규정이라고요? 야간 근무자는 정해진 시간 외엔 추가 작업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구역 담당자 부를 수도 없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국 팀의 유연성을 미국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럼 교육은 어떻습니까? 한국식으로 훈련시키면 6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직접 배워야 하고. 6개월이라고요? 그 사이에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후 언론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한국 편을 드시는 겁니까? 폭스뉴스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 분석을 했을 뿐인데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었어요. 법 위반자를 단속한 게 잘못입니까? 다른 게스트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합법 체류자들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건 현장 실수였고. 실수라고요? 200명을 실수로 잡았다는 겁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편향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교수님, 조지아 실업률이 2주 만에 3.2%에서 7.8%로 뛰었습니다. 노동통계청 담당자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문 닫으면서 연쇄 실직이 발생했어요. 모텔, 식당, 주유소까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 문제였습니다.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체면 때문에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다시 라디오에 출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미국이 잘못했고 한국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2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왜곡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라디오 출연을 앞두고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식 문제 해결이 정말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야 했어요. 리처드, 한국팀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기록이 있을까? 동료 교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리치, 현대차 알라바마에서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 어떤 사건입니까? 도장 공정에서 갑자기 불량률이 치솟았어. 하루 만에 800대 불량이 폐기 수준까지 갔다고 해. 800대요? 그럼 수억 원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팀이 어떻게 했는지 봐. 리처드가 보여준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11시 30분에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자정이 되자 한국 기술자 12명이 모두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호출한 건가요? 아무도 안 불렀어. 카톡방에서 도장 라인 이상이라는 메시지 하나만 떴는데 다들 알아서 왔다더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새벽 근무에 대한 별도 지시도 없었고 추가 수당 약속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새벽 4시까지 작업해서 원인을 찾아냈어. 스프레이 노즐 각도가 0.3도 틀어진 거였다고 해. 0.3도요? 그런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한 명은 온도를 재고 한 명은 습도를 체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도료 점도를 측정했어. 동시에 말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다는 뜻이네요. 그들은 야근이 아니라 우리 근무를 했다. 그날 저녁 메모한 문장입니다. 이틀 후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았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반도체 수율이 갑자기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핵심 부품 공급이 중단된 거였어요. 현장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부품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거든요. 보통 같으면 2주는 기다려야 했을 텐데. 그런데 한국팀이 뭘 했습니까? 밤새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결책을 가져왔어요. 어떤 해결책이었나요? 다른 라인에서 쓰던 부품을 개조해서 쓰자는 거였어요. 물론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당장 생산은 가능하다고. 즉석에서 부품을 개조했다고요? 네. 그것도 세 개 팀이 동시에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미국 시스템이라면 승인 절차만 며칠 걸렸을 텐데 한국 팀은 하룻밤에 해결했다는 겁니까?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그게 승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팀장이 해보자고 하니까 다들 따라한 거예요. 며칠 후 조지아에서 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전에 남긴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리스크 관리 파일이에요. 한국 팀이 만들어 놓은 거죠. 파일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시 대응 시나리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전원 철수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만든 겁니까? 작년 초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때쯤. 작년에 이미 준비했다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팀들은 위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까지 마련해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숫자였어요. 한국 팀이 투입되기 전과 후의 생산성 지표를 비교해 보세요. 조지아 공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작업 시간당 생산량이 27% 증가했어요. 불량률은 68%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팀워크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바로 커버하거든요. 그날 저는 지역 장비업체 사장도 만났어요. 한국 회사들과 거래할 때 뭐가 달랐습니까? 성금을 줬어요. 성금이요? 네. 미국 회사들은 보통 납품 후 90일 뒤에 돈을 주는데 한국 회사는 주문과 동시에 30%를 먼저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뢰관계를 만들려고 했나 봐요. 덕분에 저희도 더 좋은 부품을 공급할 수 있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지역 전체의 생태계를 키웠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알라바마의 새벽 4시 복구 작업, 텍사스의 즉석 부품 개조, 조지아의 사전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지역업체와의 상생 시스템. 이게 진짜 한국의 힘이구나.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출연에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계가 아니라 마법을 가져왔습니다. 라디오 출연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지아로 향했어요. 이번엔 현장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공장 지역으로 가는 길,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임대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텔들마다 장기 투숙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모텔 사장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손님이 뚝 끊겼어요. 원래 공장 관련 출장자들이 주 고객이었거든요. 그 모텔엔 50개 객실이 있었는데
그날 밤 투숙객은 3명뿐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80% 줄었어요. 이러다가 문 닫을 것 같아요. 식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자주 찾던 24시간 다이너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밤 12시에도 손님이 꽉 찼는데 웨이트리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분들이 야근하고 나서 자주 오셨거든요. 한 달에 3,000달러는 벌었는데 지금은 800달러도 안 돼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몇백 명이 떠났을 뿐인데 지역 전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설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현대판 바벨탑이네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크레인들이 그대로 정지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3차 확장 공사였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500억 달러 추가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글쎄요. 500억 달러요? 네. 일자리도 2만 개 더 늘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비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카페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했던 미국인 기술자를 만난 겁니다. 교수님이시죠?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는 마크 존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실직했어요. 한국 팀장이 떠나고 나서 라인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른 공장으로 이직은 안 되나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공장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도 제대로 못 돌려요. 마크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팀원들한테 알리고 같이 방법을 찾았죠. 미국 방식과 뭐가 달랐습니까? 미국은 각자 담당 구역이 명확해요. 내 일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마크가 예를 들어줬어요. 어떤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라인 사람들도 와서 도왔어요. 우리 문제라고 하면서요. 배워야 할 스승이 사라진 거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누구한테 배우죠? 한국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주말 워싱턴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조지아, 텍사스, 알라바마 실직자 2만 명 워싱턴 집결. 의회 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의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과 화해하라. 피켓을 든 사람들의 절규가 화면을 통해 전해졌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체면 싸움 때문에 수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긴 글을 썼습니다. 정책의 대상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다. 첫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숫자와 그래프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공장이 돌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건 아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틀 후 지역 신문에서 또 다른 소식을 봤어요. 조지아 하청업체 67개 파산. 실업률 8.9%로 상승.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텔 사장, 다이너 웨이트리스, 실직한 기술자 마크. 이들은 모두 한국과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어요.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얻고 심장을 잃었다.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건물과 기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방법,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사과가 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과를 말하는 건가? 백악관 참모가 전화로 물었어요. 저는 준비했던 문서를 펼쳤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사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원하는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날 밤 저는 5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신뢰 회복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문 인력 비자 패스트 트랙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48시간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백악관 경제팀에게 설명했어요. 기존 시스템은 2에서 3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생산 라인이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계산해 보세요. 하지만 보안 심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한 번 심사받은 사람들은 간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는 특별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 자율권 보장이었습니다. 한국 팀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승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품 하나 바꾸는데도 서류가 20장씩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봤던 사례를 들었어요. 새벽 2시에 설비가 고장나면 당장 고쳐야 하는데 승인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라인이 멈춰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현장 기술팀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1만 달러 이하 부품 교체, 긴급 공정 변경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재발 방지 장치였어요. 단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 체류자를 실수로 잡는 일은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겁니다. 현장 단속반이 실시간으로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의 제안서를 검토해 봤다고 하네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조건인지 물었습니다. 동등 파트너십 협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동등 파트너십이라고요? 네.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로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기술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상호 교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 R&D 펀드도 만들자고 하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혹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50억 달러 정도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50억 달러라고요? 너무 큰 것 같은데. 하지만 조지아 사태로 인한 손실이 이미 200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백악관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어요. 주정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알라바마 주지사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고? GM, 포드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포드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능력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럼 이제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하는 문제군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대통령님, 사과는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무슨 뜻인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시스템을 바꿔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로부터 48시간 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떼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조지아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기술자 30명이 소규모 복귀팀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30명이요? 원래 200명이었는데. 일단 테스트로 시작하는 거래요.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이 30명의 경험이 앞으로 모든 걸 결정할 거였거든요. 성공하면 신뢰가 회복되지만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신뢰 회복의 실험이 시작됐군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조지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단순히 생산 라인이 복구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현장 매니저가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통합됐다는 건가요? 한국식 우리 시스템을 미국 팀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작동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간 교대 시 한국 기술자 1명이 미국 기술자 5명과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량률이 한국 팀만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 분들이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우리 라인, 우리 문제, 우리 성과. 그러다 보니 미국 직원들도 따라하게 됐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전엔 내 담당 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 워싱턴에서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한미 제조업 협정이 정식 체결됐습니다. 백악관 참모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공동 설계 파트너가 됐습니다. 공동 설계 파트너라고요? 네. 차세대 제조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수익도 동등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값싼 기술자를 제공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독일에서도 비슷한 협정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적극적이더라고요. 한국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MIT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주제는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조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기술입니다. 자본이죠. 설비 아닌가요?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신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고, 자본은 빌릴 수 있고, 설비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조지아 사례를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 200명이 떠났을 때 무엇이 멈췄습니까? 기계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 우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이라고요? 네. 개인을 팀으로 만들고, 팀을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을 생태계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개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면 한국은 집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그리고 21세기엔 집단 효율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요? 문제가 복잡해졌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팀이 함께 해결해야 하죠. 강연이 끝난 후 한 교수가 다가왔어요. 에드워드,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단하다기보다는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글을 썼어요. 나는 25년간 미국 제조업을 연구했다.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 모든 지표를 분석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한국의 우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다. 전략이다. 개인의 한계를 집단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며칠 후 조지아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전원 복귀 완료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생산성이 이전보다 20%더 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식 팀워크와 미국식 개인 전문성이 결합됐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메모를 했습니다. 21세기의 희소자원은 신뢰이며 한국은 그 기술자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인 학자였어요. 데이터와 그래프만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한국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혼자서 이룰 수 없어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임을 증명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신뢰를 만드는 기술, 팀을 만드는 지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에드워드 스톡스, 한 명의 학자로서 이 놀라운 변화를 기록합니다.